하지만 그 넘어 50세 이후에 5대 암초가 있죠. 이건 누구나가 다 우리가 겪게 될 위험이 굉장히 큰 건데 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소득 교란기, 소득 하락기, 65세까지 소득 공백기를 거쳐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연금에 의존하는 생활이 지속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인생 후반 50대 이후에 발생하는 5가지 암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50대 암초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너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거죠. 하지만 자산이 그걸 뒷받침해주면 참 좋은데 이 부분에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더라. 두 번째, 소득은 없는데 노년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는 전년 대비 오래니까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더라.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노후 생활비에 압박을 받는 게 현재 구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잠깐 예측했던 것처럼 3대 비밀이 우리 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 위험들이 있는데, 그런 위험이 가지고 있는 하늘이 감춰놓은 3가지 비밀이 존재한다.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비밀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노후 의료비의 크기를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네 번째,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 아까 어디까지 해야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본다고 그랬는데 이번 시간에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목돈이 나가는 인생 이벤트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또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들이 과연 효과적일까? 한번 이런 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 5번째, 싫든 좋든 황혼이혼의 그림자에 황혼이혼으로 꼴이 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나타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살아갈 노후의 현실에는 이런 문제들이 불쑥 튀어나온다는 거죠. 우리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예측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더 한꺼풀 벗겨보듯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긴다면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보험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되겠죠. 하나씩 풀어봅시다. 오래 사는 것과 퇴직 자산의 불균형, 한국인의 경제 수명 또는 자산 수명, 내가 가진 자산을 돈벌이를 하지 않고 내가 가진 자산만 가지고 내가 생활비를 쓴다면 내가 가진 자산이 언제쯤 빵원이 될까? 다 사라질까? 이거를 서울대학교 노년은퇴 설계지원센터에서 계산한 값으로 공표한 게 뭐냐면 74.8세예요. 물론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74점, 약 75세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년, 아까 소득 정년이라고 얘기했던 72.9세, 약 73세하고 거의 엇비슷하죠.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소득이 없다면 자산만 가지고 이 소멸되는 시점을 따져보면 이 정도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대수명 2020년 남녀 기준 평균값입니다. 83.5세죠. 여자는 86세 언저리가 되고 남자는 80세가 조금 넘으니까 평균을 내면 83.5세인데 결국은 이 기대수명값 대비 자산만 가지고 생활한다고 가정하면 결국은 뭐냐면 기대수명까지 9년 동안은 자산이 소진된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론적 값이 나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50세에서 59세 가구주들의 순자산이 얼마일까? 역시 코시스에 들어가서 통계를 뽑아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총자산은 5억 6천, 부채가 1억이니까 빼면 순자산은 4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자산 기준값으로 놓고 한 달에 그럼 부부 기준으로 생활비 얼마 정도 써야 될까? 쓸까?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했던 자료가 부부 기준 268만 원. 데이터 값은 발표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참조만 해주세요. 개인 기준 165만 원인데 부부 기준 268만 원의 값을 좀 빌려다가 보면 이런 그림이 좀 되겠죠. 고정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자산 그거 자체만 가지고 부부 생활비 268만 원씩 계속 쓴다면 실질적으로 물가에 따라서 소진되는 기간은 달라지는데 물가 상승률을 3%에 준한다면 72.1세가 되면 바닥이 난다. 2%면 조금 더 72.8세가 되는 거죠. 물가는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식으로 1%에서 5% 어떤 값을 주더라도 평균 수명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산 수명을 단축시키는 핵심 주범 중에 물가 상승률이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가 추이를 제가 뽑아보니까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를 뽑아봤어요. 왜 이렇게 뽑았냐면 2020년 1월에 우리가 앓고 있는 코로나, 코비드-19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가 됩니다. 2019년 말에 12월에 우한에서,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이게 이제 2010년도로 넘어오면서부터 점점 확산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WHO에서 조기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이게 지구촌을 아주 망칠 거라는 걸 알았다면 선제적 조치를 계속 취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창기엔 그렇게 취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결국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는 얘기는 이거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년 정도는 물가 부분에서는 크게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한 1년여가 지나면서 이제 막 폭발하기 시작하죠. 코로나가 막 증폭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 와중에 공교롭게도 2022년 올해죠. 올해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코로나만 가지고도 버거운 판에 여기에 세계적인 전쟁까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련이라는 나라,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에너지 강국 아닙니까? 유럽의 모든 가스를 제공하고 하는 굉장히 절대적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전쟁을 선포하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송유관을 닫아버리잖아요. 에너지 차단을 해버리면서 에너지를 무기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전 세계로 원활하게 공급돼야 되는 에너지들이 왜곡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비상이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맞붙으면서 첨단 기술을 막 통제하기 시작하고 서로 간에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견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첨단 산업 통제도 일어나게 되고 덕분에 그것 때문에 물류가 자연스럽게 오고 가야 되는데 물류 통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서 터지니까 쌍피가 터진 거죠. 그죠? 코로나도 버거워 죽겠는데 전쟁까지 터지니까 물가를 끌어올리는 아주 직접적인 원동력이 되고 말았어요.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그래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70%가 넘어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오늘이 제일 싸다. 그 나라는 오늘이 물가가 제일 싼 날이다. 비명 아닌 비명을 질러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도 통제하느라고 통제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대출금리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없는 노후는 미친 짓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로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죠. 다행히도 우리처럼 일을 하거나 그러면 소득을 벌어서 일정 부분 해결을 해나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은퇴한 사람들, 퇴직한 사람들은 소득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이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가 상승기는 언제든 올 수 있다. 코로나 지금 발병 주기가 점점 이런 질병들의 발병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번이 끝이 아닐 거란 얘기죠. 또 전쟁도 이제 점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붙었는데 그 다음은 아무래도 중국하고 대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매스컴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당분간은 국제 정세가 굉장히 흔들릴 그런 상황이 크다는 변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물가 부분이 안정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될 거다.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일하는 노후가 답이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돈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유망한 어떤 종의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들은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열심히 몸을 써서 일해서 돈을 버는 일들이 결국은 물가 상승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지금 현실적인 답변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고정소득을 그런데 100만 원만 번다고 가정합시다. 아까는 고정소득이 아예 없는 거예요. 자산만 가지고 쓰는 건데 고정소득으로 어떤 일을 하든 그래도 매월 고정소득이 100만 원씩은 발생한다고 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산 수명이 6년 정도는 더 연장이 된다. 결국은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부족한 생활비의 그 크기가 줄어들으니까 결국은 자산이 소진되는 속도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00만 원만 벌어도 자산을 소진되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노년기에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용돈이 5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탑골공원을 벗어나지 못한대요. 그 안에서 그냥 뱅뱅뱅뱅 돌아야 돼. 그런데 하루에 10,000원을 쓰는 은퇴자가 있어요. 퇴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활동 반경이 탑골공원을 벗어나서 종각까지는 활동 반경이 넓혀진대. 그런데 하루에 2만 원을 쓰는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종각이 아니라 조금 더 활동 반경을 넓혀서 시청까지는 내 땅이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용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은퇴자 어깨 뽕의 높이가 달라져요. 그럼 생각해봐. 2만 원을 쓰면 한 달 써봐야 6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은퇴자 입장에서 한 달 소비 지출액 6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직에 있을 땐 60만 원 그래봐야 애기게 할 수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노년기에 고정 지출 6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걸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안 먹고 안 입을 수 없잖아요. 병원 안 갈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쓸 일은 지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벌어들일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물론 노후 의료비가 커지면 이거 갖고 될 수도 없겠죠. 하지만 단순하게 건강하다는 전제에서 먹고 입고 쓰는 거에 그런 것들을 평균적으로 268만 원 범위 내에서 쓴다고 가정할 때 이런 도식이 성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